자, 공판심리 범위. 자, 1번 심판의 대상입니다. 자, 검사의 공소 제기가 없다면 법원에 심판할 수가 없죠. 따라서 법원의 심판 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제한이 됩니다. 여기서 공소장에 기재되었다는 것이 자, 밑에 나오겠지만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된 것이죠. 여기에 제한된다. 이것을 다른 말고 불고 분리의 원칙이라 하는데, 고자는 고에 바치다 할 때 고자입니다. 그래서 고에 바치지 아니하면 분리, 판단하다 할 때 리자입니다.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에 바쳤을 때 판단해 주겠다는 것을 불고 분리 원칙이다. 그래서 그 고에 바친다고 할 때 공소장에 피고인의 죄목, 공소사실 이런 것들을 낱낱이 기록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내가 판단해 주겠다는 겁니다. 공소장에 적혀져 있지 않은 것은 내가 판단해 주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형사소송은 움직이죠. 꿈틀꿈틀 움직여요. 그래서 1심, 2심, 3심으로 나아갈수록 증인도 추가하고요. 증인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또 그리고 피고인의 마음도 움직이죠. 그래서 전에 하지 않았던 말을 갑자기 한다든지, 그리고 또 전에 했던 말을 또 안 했다 하든지 이렇게 막 움직이기 때문에 소송은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그래서 동적, 발전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소송물은 공소장에 적시된 것에 한정되느냐, 아니면 그 공소장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까지 판단해 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논의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 다수설 판례는 이원설적 입장이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자, 위에서 공소장에 적시된 부분을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소장에 적시된 부분을 현실적 심판 대상이라 부르고, 자, 공소장에 적시되진 않았지만 그 공소장에 적시된 것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우리가 잠재적 심판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소송이 움직이니까, 꿈틀꿈틀 움직이기 때문에 잠재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쉬운 예로 한 회사가 공장을 짓는다 할 때 처음에 그 밑에 직원이 회사 대표에게 결제를 맡아야 되잖아요. 견적서를 갖고 와서 저 공장 하나 짓는데 10억이 됩니다. 10억이 됩니다. 그러면 대표가 사인해 주겠죠. 10억짜리 결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공장을 짓다 보면 금액이 추가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력 더 추가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추가된 부분이 이제 그 공장 한 채를 짓는 데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2억이 추가됐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잠재적 심판 범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견적서를 가지고 가서 대표님, 공장을 짓다 보니 금액이 더 철근값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하다 보니 2억이 더 추가됐습니다. 라고 하면 회사 대표가 결제를 해주잖아요. 추가 결제를 해줍니다. 그 추가 결제를 해주었을 때 그 플러스라는 2억 금액이 최초의 견적서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포함되었을 때 그게 바로 현실적 심판 범위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원위치 한번 해보면, 공소장에 처음 적시된 부분이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고,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 잠재적 심판 범위가 되는 것이고, 이 잠재적 심판 대상이 회사 대표의 허가, 즉 결제가 이루어졌을 때, 그 말은 법원의 허가가 났을 때, 그게 이제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서 법원의 허가가 결정이 되었을 때 이 잠재적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 심판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과 잠재적으로 나누는 것이 이원설적 입장인데, 이 견해가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형사소송이 동적이라고 하는 거죠. 동적, 발전적 성격 때문에 잠재적이라고 하는 개념도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 보죠. 자, 법원의 심판 대상은 공소사실. 이게 바로 뭡니까?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소장에 이제 예비적 태길적 기재도 이루어지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공소사실과 예비적 태길적 기재된 부분이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소송 발전에 따라서 추가 변경된 사실이 바로 잠재적 심판 범위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법원의 심판 대상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잠재적이 되는 것인데 잠재적 심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 현실적 심판 범주 안에 들어오려면 이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하다?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그쵸? 견적서를 변경해야 되겠죠. 10억짜리에서 12억짜리를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대표자의 허가를 맡아서. 그래서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현실적 심판 범위 안에 들어오는데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적 심판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오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즉 불거분리 원칙에 따라서 이를 심판하지 아니하였다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그리고 공소장 변경이 되어서 현실적 심판 범위 안에 들어왔다면 그 변경된 게 언제입니까? 마지막에 판결 선고 시죠. 판결 선고 시에 공사 대금이 12억이 나왔다는 거죠. 10억이 나왔다면 그때 나왔을 때의 이 공소 사실과 법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때가 바로 현실적 심판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특정되었다고 했을 때 이때라는 것이 판결 선고 시를 말합니다. 자, 관련 판례 봅니다. 자, 이 판례는 형법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려면 몰수나 추징 요건이 바로 공소가 제기된 공소 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것이 방금 위에서 보았던 현실적 심판 범위가 된 겁니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불거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원이 이걸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위반이다 하는 것이 판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죠. 자, 공소장에 명시가 되어야 판단해 줄 텐데요.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고 여기서도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인데 즉 공소장에는 명예훼손죄라고 적시되어 있는 것인데 모욕죄는 적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예비적 심판 청구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불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쪽에다가 셈을 쳐야 되겠네요. 자, 다음 판례 보죠.